자, 안녕하세요. 손지명입니다. 음, 법률저널 7급 모의고사 제5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어논리 영역입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 이런 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고전, 조선시대 아니면은 그 이전에 역사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최근 법조 문제에 많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간만에 나왔으니까 좀 건드릴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하고 1번 문제를 은근히 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삼국사기니까 당연히 역사겠죠. 그런데 그 삼국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농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이거는 왕과 왕비들이 어떻게 농사에 대해서 이제 권장을 했느냐 그런 내용들 잘 설명을 하고 있겠죠. 첫 번째 보시면 혁거세는 뭐 안령과 더불어 수익을 누리면서 독려했다 뭐 이런 말 있고 백제에서도 그렇게 했다. 고구려도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신라든 백제건 고구려건 권농을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권농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권농이라고 하는 건 농사를 권하다 순서를 바꿔서 권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결국 국가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세금을 만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고대 국가가 자리 잡는 단계에 이르러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고 그때 필요한 게 결국은 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농경의 발달로 이뤄내려고 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세금이 부과된 형태는 두 가지 형태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원내 주민들한테 부여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따로 있겠죠? 다른 하나는 어디 있을까 하고 위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피정부 관계 국가에서 편입된 세력 집단의 성원들의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원내의 주민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력 집단의 성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면은 뭐 공납 뭐 이런 거라고 위에는 자발적 형태로 분담하던 것이 세금이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흡수한 쪽에서 돈을 더 많이 뜯겠죠. 원래부터 내 가족들한테 많이 뜯을 이유는 없고 새롭게 내가 편입시킨 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져갈 것이고 그게 결국 공납의 형태로 되었다. 그리고 뭐 예속민이 된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냈어야 됐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뜯을 때는 내 불황민들, 내 부족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내가 승리한 상대팀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겠죠. 그때 이미 패배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 과거에는 이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줌으로써 내부 결속을 이제 강화시킨 용도로 썼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 이중수탈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단락에는 권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권농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은 세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에서는 이 세금이 부과된 형태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또 세금이 부과되는 또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네 가지, 네 문단이 나와 있고요. 단락 그 선지별로 검토를 해보면은 1번 선지에서 군사 경찰력이 마련되기 전에는 자발적인 형태로 분담하던 금전적 의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잖아요. 맨 마지막 문단은 아니겠죠. 패배한 자의 예속민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봐야 돼서 세 번째 문단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고구려의 육부민 또는 신라의 육부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요. 고구려의 오부민과 신라의 육부민이라고 나와 있고 이 사람들에 있어서 자발적인 형태로 분담하더라. 제가 아까 줄 그어놓은 부분이네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하시면 1번 선지 나와 있었네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2번 선지 보시면 고구려는 땅이 척박하여 농사를 권하기보다는 주로 사람과 채집을 권했다 되어 있는데 농사를 권했다는 말이 위에 나오죠. 고구려 또한 그 수가 적긴 하지만 권농도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사를 권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권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할 수는 없겠다. 2번은 틀린 선지. 3번에서 삼국시대 초기에 다른 국가를 정복한 국가는 피정복 국가의 지도자를 지방관을 파견하여 세금을 걷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관 파견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 끝에서 봐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종래의 지도자들은 국가에서 파견된 지방관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방관을 파견했던 말은 좀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죠? 3번도 틀렸다. 4번에서 삼국시대 초기에 다른 국가에 정복된 국가의 중민은 정복국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노예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죠? 노예만 되는 걸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은 지도자가 정복국가로부터 그 존재를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예속민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 다음에 5번에서 백제는 그 고구려 신라와 달리 중심 세력을 차지하는 주민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딱히 없을 거예요. 백제 이야기가 빠져 있다라고 해서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네. 백제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백제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논리적 비약이에요.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 답은 1번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고 민원인 병이 7월 16일에서 8월 19일까지 구직급여 지급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이제 해결해 줘야 되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첫 번째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을의 내용을 봤더니 이제 을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구직급여 지급에 대해서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민원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7월 16일로 기재를 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취업이다. 사업을 하는 것도 취업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고 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기간 때문에 실제 개업일이 8월 20일이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면 이 준비 등의 기간이 구직급여 기간에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밑에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개업일 이후엔 자영업을 하는 것을 추정해야 하지만 사실상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걸 증명한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라고 했을 때 휴폐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을 받아서 소득이 없었으면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준비 등의 기간 동안에 쓴 돈만 있고 번 돈이 없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거래 내역이 있는데 8월 20일부터 만카드 결제가 있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선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게 증명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결국 뭘까? 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충분히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폐업 사실 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이게 이제 명확한 증거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은 보시면 휴폐업 사실 증명원 혹은 이런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 맞는 말 같이 보이죠. 그냥 맞는 말처럼 보이고요. 일단 두 번째 카드 거래 내역으로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지급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싸우자에 가깝지 않나? 싸우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뭔가 결론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증명할 때 이런 걸 필요로 한다. 이 을이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을이 말한 걸 필요로 하더라라는 걸 전달해 주면 되지. 뭘 이게 뭐 구직급여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 이것만 말하는 거는 사실 합당한 게 아니죠. 합당하지 않고 여기서 최적이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한 시점에서 요 2번 선지는 좀 가장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뭐 말이 틀렸냐라고 하면은 뭐 말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답변의 취지라는 게 있는 거고 화작문적 관점에서 약간 화법의 관점에 있어서 갑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맥락상 맞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에 대한 부분이 빠졌으니까 안 될 것 같고요. 네 번째에서 기재 내용 수정하라는 말은 없죠. 다섯 번째에서도 이거는 똑같은 말 두 번 하는 거니까 배제해 주면 된다. 1번 말고는 제일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음,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논리 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내용 한번 보면 살해된 사건이 발생돼서 뭐 가불병을 조사했다. 이런 뻔한 이야기들 나와 있고요. 세 명의 의자가 각각 A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진술을 포함해서 두 가지 진술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살해당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 뭐 이렇다라고 되어 있고요. A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진술이 참인 것은 목격자뿐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목격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랑 범인은 서로 다르다. 이 부분에도 포인트를 잡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A가 포함된 진술은 딱 한 명. A가 포함된 진술은 단 한 명만 맞을 수 있다. 한 명만 맞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말을 한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갑의 진술 중에서 갑이 목격자라면 갑이 목격자라면 갑의 첫 번째 진술은 반드시 참이 돼야 될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 진술은 거짓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머지 진술들, A에 관한 진술들은 다 거짓말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병의 진술 중에서 첫 번째 거,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건 참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을의 진술 중에서 첫 번째 것, 이 부분은 참이 되겠죠. 자, 범인은 한 명이다. 그때 범인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병은 범인이 아니고요. 갑도 목격자니까 범인일 수가 없겠죠. 그때 범인일 수 있는 사람은 을밖에 없다. 이때 을이 범인이 되겠구나. 그러면 갑이 목격자라면 을이 범인이 되는 그런 구조가 하나 나왔고요. 하나의 케이스를 봤으니까 나머지 케이스도 가능한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갑이 이제부터 이건 목격자가 아니니까 갑이 목격자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표시를 해놓고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 진술은 무조건 거짓말이 될 거고 동시에 목격자는 을이다가 참이 되겠죠. 자, 하나가 거짓이면 나머지 하나가 참이 되니까 목격자는 을이다가 참이 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A에 대한 진술 이게 참이 되겠죠. 동시에 범인 한 명에다가 거짓말이 될 겁니다. 자, A는 병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다. 저 요거만 참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병의 진술을 봤을 때 A에 대한 진술이 거짓말이고 예, 나는 범인이 아니다가 참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될 건데 이때 문제가 뭔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을은 목격자니까 범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범인은 한 명이다 거짓말이니까 한 명 이상이겠죠. 네, 이 세 명 중에 범인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범인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병의 진술에 따르면 병도 범인이 아니고, 예, 범인이 한 명 이상,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이 돼야 될 텐데 이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대충 눈치채겠지만, 이 경우에는 범인이 두 명 이상이라고 했을 때 갑도 범인, 병도 범인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말한 나는 범인이 아니다가 모순이 될 것 같죠. 동시에 나는 목격자로서 A가 갑에게 살해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모두 틀렸다라고 본다면 물론 이거는 해석에 있어서 문제고 사실 뭐 그렇게 해석하니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A가 갑에게 살해되는 것을 보았다를 부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갑은 범인이 아닌 게 될 것이고 갑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남은 건 병밖에 없을 건데 나는 범인이 아니다가 나왔으니까 뭐 이것도 약간 좀 모순적인 것 같다. 사실 이걸 말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여지는 있어요. 목격자로서 부분이 틀렸으면 어차피 뒷부분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약간 모순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다. 음. 자, 그 다음에 병이 목격자인 경우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병이 목격자인 경우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사실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병이 목격자인 경우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생각할 필요가 없냐? 여기서 이미 갑의 진술 중에서 앞에가 거짓이면은 뒤에는 반드시 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병의 진술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긴다면 병의 진술 부분도 검토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럼 병이 목격자라면 이게 참이 될 거고요. 그러면 갑은 살인자가 되겠죠. 동시에 목격자는 의리다가 참이 되니까 여기서 또 바로 모순이 나오죠. 어차피 이미 앞에서 검토할 때 불가능한 상황이구나 라고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습니다. 갑 범인은 아니고요. 모두 범인 아니고요. A는 병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아까 이제 을이 범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틀렸고 범인도 한 명이다. 답은 2번 말곤 될 수 있는 게 없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가 조금 재밌는 문제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민경채 문제였던 것 같은데 민경채 언어였나? 되게 옛날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문장으로 풀어놔서 그렇지 아마 표라기보단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내용 볼게요. 다수의 정당 중 어느 정당에 투표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매우 많다니까 그중에 몇 가지 이야기한다는 거겠죠? 그중에 첫 번째는 거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거리 이론은 뭐냐? 이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념과 그리고 이 지금 거리에 있는 여러 정당들 중에서 그 이념색이 가장 비슷한 쪽을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0부터 10까지 표시되어 있는 수직선을 만들어 두고 0부터 10까지 표시되어 있는 수직선을 만들어 두고 이 위에 이 정당 같은 거를 이제 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 유권자 X, 진보 정당 A, 뭐 B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O는 중간, 중도, 그리고 여기는 좌, 여기는 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A는 여기 있을 거고, B는 대충 있을 거고, 이쪽에 있을 거고, X가 어딘가에 있을 때 이 절대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거리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한계가 있겠죠. 내 성향과 반대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어, 거리만 놓고 보면은 보수적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 뭐 이거는 근데 현실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이때 보수적 유권자는 정당 A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효용인 가와 정당 B를 택함으로써 얻는 효용인 나를 비교해서 효용이 큰 쪽에 투표하게 되는데 A를 택함으로써 얻는 효용은 뭐 정당이 A가 진보적일수록 X가 보수적일수록 작아지고 뭐 그럴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수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보수적일수록 동시에 A가 진보적일수록 이걸 같이 집어넣어서 가에 대입시켜줬을 때 그러니까 수치로 치면은 진보적이다라는 거는 이게 A가 이제 스몰 A를 변수로 잡았으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지고 동시에 X가 10에 가까워질수록 이라는 의미고 그럴수록 이제 효용이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고 했어요. 자, A가 줄어들고 X가 커질 때 이걸 계산했더니 전체 값이 작아진다. 자, 요런 걸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런 걸 선택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 B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정당 B가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X가 보수적일수록 커진다 돼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B가 커질수록 또 X가 커질수록 효용이 커진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다. 이때 이런 새로운 이론에서는 A가 선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대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뭔가 게 있는지 봅시다. 자,
이걸 보시면 5 빼기 A 돼 있죠? 자, A가 작아질수록 이 절대값은 커질 거예요. 동시에 X가 커지면 이 두 가지를 곱한 값은 계속 커지겠죠. 그때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거는 이 안쪽에 괄호 안에 있는 게 커질수록 전체 값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요거는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5 이거는 기본적으로 A가 진보에 있을수록 음수가 되겠죠. 진보에 있을수록 음수가 커질 거고 이쪽은 이제 양수일 거예요.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니까 이 양수값이 늘어나고 이 음수값이 이제 좀 절대값이 커졌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점점 낮아지는 게 맞겠죠. 요거는 둘 다 되겠다. 그 다음에 5 빼기 A를 하면은 양수고요. x 빼기 5를 하면 양수입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둘 다 양수니까 얘는 계속 증가하는 게 될 거예요. 이건 안 되겠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5 빼기 a는 a가 줄어들면 5에 가까워지죠. 5에 가까워진다는 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디귿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리을도 가를 보시면 5 빼기 a 돼 있는데 이거 이제 기억의 가랑 정확히 반대되잖아. 아 이거 안 되겠네 하시면 1번 말건 될 게 없겠다. 재밌는 문제죠.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건드려 봤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요번에 사실 논리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논리 퀴즈를 떠나서 지문 자체가 재밌고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추리논증 문제 수준의 난이도고 좀 잘 만들었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번 거 되게 좋아 보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꽤나 괜찮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 한번 볼게요. 21에서 22번 문제 중에서 21번의 4번 선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2번을 볼게요. 이 4번 선지를 풀 때 이 마치 이행성이라고 하죠. 우리 경제학에서 배우는 이행성이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설명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 있냐라고 하면 저도 안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맥락상은 이게 더 맞고 나머지 선지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행성의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문제가 굉장히 실수하기 좋은 거라서 하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은 보조자료예요. 보조자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생의 방향, 얘는 극의 방향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제 우리가 일단 생각했을 때 A, B, C, D가 들어가야 될 법한 걸 그냥 해놓은 건데 얘랑 일치하진 않아요. 얘랑 일치하지 않고 활용을 해서 이 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모양이랑 동일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쭉 보시면서 생각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모양이랑 얘랑 다른 게 가능하냐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 이하에서는 1에 2가 들어갔을 때 완전한 오행 구도를 이루기 위한 상극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라고 돼 있고 이 밑에 라지 E, 라지 D가 들어가는 구조를 한 거죠. 그럼 얘랑 이거는 모습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A, B, C, D 이 순서대로 생을 일으켜 줄 때의 내용인 건데 지금 이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말은 1과 2의 자리를 바꿔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게 D랑 E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D랑 E로 바뀐 거고 그럼 그게 방향 자체도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그걸 파악을 하고 풀어주셔야 좀 적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보실 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 형태 만들어 놓고 보면 삼각 구도도 다 다시 새롭게 써지죠. 자, D가 여기 있으면 D의 극방향은 C가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D가 C로 극을 한다. 그 다음에 C는 다시 또 A로, A는 다시 E로, E는 다시 B로, B는 D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죠.
1에 2가 들어가면 이 밑에 부분들이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파악을 해주시면 이 문제를 그나마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게 재밌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받으시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5급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푸셨다면 네, 칭찬하고 싶다. 다음 25번 문제 한번 볼게요. 25번에서 인간이라면 자유로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전제할 때 뭐 어떤 것이 논점이 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자유를 권리로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결국은 적절한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맨 앞에 있는 문장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을 보면은 떠올려 줘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인정해주는 헌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정이라기보다는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 보호의 범위가 문제로 나와요. 그리고 지문으로 나오고요. 이 밑에 있는 이 기준이라는 단어는 자유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항상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강, 어떤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이 비슷한 형태의 문장들, 지문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가 나왔을 때는 항상 그 자유의 범위란 대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A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제안을 했대요. 하나는 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 목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인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타인한테 피해를 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건 뭐라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 뭐 이런 건 이제 약간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니들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스파르타로 빡세게 갈구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마치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마약 범죄자라든지 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또 흡연자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괜찮지만 타인을 해치는 타인에게 이제 외부 효과를 일으킬 때는 제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지도 그런 내용에서는 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흡연이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면 그럼 당연히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죠. 기업은 제재를 하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로 게임을 하고 혼자한테만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국가는 이걸 제한할 수가 없죠. 결국은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목표 자체가 자신의 의지랑 일치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이 첫 번째 케이스에도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만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금지를 시킬 수가 없겠죠. 니은이 틀렸다 하면은 답은 1번 말고는 없겠다.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재밌는 문제는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다들 풀어보시면서 어, 이건 어려웠다, 저건 어려웠다, 이것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많으실 거고요. 신기하게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뭐 그냥 법조 통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하게 훨씬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 나오는 요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2030년 말이 되면 우리는 분자율주 쪽에서 도달할 것이며 그래서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결국 결론은 뭐야? 결론은 개인의 정신과정을 업로드할 수 있다. 뭐 이거 그 드라마 아마존 드라마 업로드 같은 거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결국은 이제 뇌든 마음이든 기계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정신만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 항상 나오는 거는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철학 주제들인 거예요. 존재론적 관점. 내가 누구인가, 뭐 뇌, 통 속의 뇌라든지, 뭐 혼선된 뇌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주제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존재론 관련해서는 아마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크게 없긴 한데 제가 이제
여유가 된다면 약속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 여유가 된다면 존재론 관련해서 요거랑 관련해서는 제가 카페에다가 간단하게 주제 몇 가지 글 포함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피드백 주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피드백 주셔야 돼요. 카페에서. 그러면은 제가 써서 올려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는 다 알고 계시죠? 카페 네이버 닷컴 LPN 2021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뇌 기능에 대한 이해 및 뇌 컨텐츠 이런 것들 업로드하는 기술 개발엔 이의가 없으나 시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그다음에 20년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 축적과 통찰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많이 밝혀내고 하긴 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혁신적 통찰은 있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데이터가 쌓이는 거. 데이터가 쌓이는 건 오케이. 그러나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을 뽑아내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의 주장에 대해서 뭐 인식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들은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지만 그 시점이 당장 2030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 기능에 대한 우리 지식 통찰 역시 만만한 기능 직선을 그리며 발전해왔고 스캐너 이런 것도 개선되고 해왔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뭐 사실 레이커즈 와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고 어, 이 뇌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당장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오지 못한다 왜 오지 못하냐 이런 것들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커즈와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뇌 스캐닝과 그 뇌에 이제 정신을 업로드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은 철학적으로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 조금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분명히 한두 문제 정도는 인식론이든 존재론이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뇌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 아니요. 완전할 수 있어야 언젠가는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업로드하는 기술이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확정적으로 본문의 내용과 맞지도 않고요. 논지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뇌와 관련된 공학 기술들이 앞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 아닌데 이게 논지냐라고 했을 때 이건 또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글쓴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인간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발명하게 해줄 것이다. 이건 굉장히 뜬금없죠. 이런 얘기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되고 날려주시면 되고요. 5번에서 생물학적 이해 수준은 기하급수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겠다. 사실 논지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논지보다는 거의 일치부합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내용적으로 되게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보시고 그러면 이 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업로드하는 거랑 관련해서 특히 여기 경계에 대한 이야기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오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될 것 같으니까 네,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철학이랑 과학 이 두 가지를 어려워해요. 나머지 그냥 일치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주면 어떻게든 풀어내긴 해. 추론하라고 하더라도 그냥 굉장히 이제 우리 현실과 밀접한 것들에 대해서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사고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꼭 이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